아버지, 진명이와 적금 통장, 그거 저한테 미리 넘겨주세요. 요즘 세금도 무섭고 형님네랑 상속 문제 나중에 터지면 골치 아픕니다. 다음 날 아들 진우는 한 씨를 상대로 퇴거 요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부모가 자신의 집에 무단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드릴 얘기는 자식을 믿고 모든 걸 준 부모가 그 자식에 의해 모든 걸 잃게 되어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한성우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정년을 1년 앞두고 있던 65세 어느 겨울, 아들 진우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명이와 적금 통장, 그거 저한테 미리 넘겨주세요. 요즘 세금도 무섭고 형님네랑 상속 문제 나중에 터지면 골치 아픕니다. 그 말은 한 씨에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둘째였지만 유일하게 그를 챙기던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으로 떠나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셋째 딸은 멀리 시집을 갔습니다. 그는 언젠가 줄 생각이었던 것들을 미리 정리하는 셈이라 생각했고 명예 이전과 증여, 절차를 도왔습니다. 통장 3개,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자동이체로 진우의 계좌로 돌려놓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주말이면 반찬을 사들고 찾아왔고 같이 병원에 가주기도 했습니다. 한 씨는 안도하며 아들 덕에 노후 걱정은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한 번 바뀌고 또 바뀌자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진우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고 연락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한 씨의 카드가 정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좀 빠듯해요. 다음 달부터 다시 드릴게요. 그런 말도 몇 번뿐이었고 이후엔 아예 통장 거래 내역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삶은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병원비가 밀리고 약국에서 얼굴을 붉히고 전기료가 체납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관리비도 못 내 건물관리소에서 경고장을 보내왔고 그제야 한 씨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이건 아니지 않니? 그러자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다 주셨잖아요. 저는 돌려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한성우 씨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 진우는 한 씨를 상대로 퇴거 요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부모가 자신의 집에 무단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내주고 결국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퇴거 요청 소장을 받아든 한성우 씨는 충격을 넘어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집, 아니,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공간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현실이 낯설고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제야 증여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았고 법률상 무상증여로 처리된 명백한 문구들의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받는 자는 추후 어떠한 재정적 책임이나 부양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 조항은 그가 아들에게 너무도 쉽게 사인을 건넨 문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퇴직금도 연금도 아들을 위해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법적으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주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친척들은 가족끼리 왜 그러냐는 말만 반복했으며 큰형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너무 깊이 관여하긴 어렵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그를 피했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교회 지인은
자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고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성우 씨는 동사무소에 찾아가 복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혹시 노인 지원주택에 들어갈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증여로 인해 자산이 있었던 기록이 남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살던 집도 통장도 이미 명의가 넘어갔기에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행정상 기록으로는 여전히 부유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하고 담당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처음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증여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가 조건부였다는 증거, 즉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자신의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진우가 했던 약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월 용돈 금액, 병원 동행 일정, 가족 모임 참석 여부 등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번 그것들을 기록해왔던 것입니다. 혹시 몰라서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요. 그리고 진우와 나눴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때때로 녹음했던 전화통화 일부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표정을 바꿨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성우 씨는 마침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더는 아버지라는 이유로 침묵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그가 법원에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한 날, 그는 복도에서 진우와 마주쳤습니다. 이제라도 돌이키자, 아버지. 그 말에 한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널 믿고 돌이켰다가 여기까지 왔다. 싸움은 시작되었고, 이 싸움은 단지 돈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하고 냉담한 공간이었습니다. 한성우 씨는 법정에 들어서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재판장 앞에서 자신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자식 앞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평생 겪어보지 못한 굴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피고석에 앉아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된 서류 뭉치를 꺼내들며 말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증여, 계약 분쟁이 아닙니다. 부양의 약속을 조건으로 이뤄진 사실상의 조건부 증여입니다. 그는 수첩을 넘기며 날짜별로 기록된 진우의 발언과 약속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2019년 2월 3일, 아버지 걱정 마세요.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2020년 5월 17일, 병원은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는 메시지 기록, 음성 파일, 수첩의 필체가 한 씨 본인의 것이라는 감정 결과서까지 제출하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씨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우야, 이건 아니지 않니? 그 말에 대한 아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법대로 하시든가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진우의 변호인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아버지의 일방적인 기록입니다. 진우 씨는 심각한 우울증과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더 이상 부양이 어려웠던 것뿐이며 증여 당시 그 어떤 서면 약속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여를 받은 직후 피고는 고소인을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생계를 도왔습니까? 진우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말했다. 기록상으로 보면 그 시기 피고의 계좌에서 고소인에게 송금된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한성우 씨는 말없이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돈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과 시간, 삶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이 경비원은 한성우 씨가 살던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일했고, 한 씨와 진우가 자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드님이 주말마다 반찬을 가져오고 같이 병원도 다녀가곤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는 법정의 증인으로 서겠다고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날 법정에 들어선 경비원은 단정한 복장을 하고 한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을 꽤 자주 봤습니다. 특히 아드님이 집에 자주 들르셨죠. 그런데 1년 전부터는 전혀 오지 않았고, 어르신이 쓰러진 날도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어르신이 복도에서 넘어져 계셨는데 제가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어요. 그때 아드님은 연락도 안 받았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진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비원의 증언은 단순한 상황 설명을 넘어서 진우가 한성우 씨를 사실상 방임한 채 살아왔다는 것을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이어 등장한 또 다른 증인은 동네 약사였습니다. 한성우 씨는 늘 약값을 미리 계산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는 카드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현금으로도 계산을 못 하시는 일이 많았죠. 그때 아드님과 통화하신 걸 들은 적 있습니까? 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우야, 약값만 좀 보내줘. 내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이건 못 참겠다. 그리고는 한참을 말없이 계셨어요. 판사는 긴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언들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양을 기대할 충분한 정황과 근거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 기대가 계약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도의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 역시 본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날 재판은 끝났고 사람들은 서서히 법정을 나갔습니다. 한성우 씨는 벤치에 앉아 숨을 돌렸고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점점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예요. 상대 측이 어떤 반격을 준비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진우 측 변호인은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아래 강요된 삶, 그것을 이제 바로잡고자 합니다. 언론은 들썩였고 인터넷에는 역으로 당한 아버지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은 너무도 쉽게 판단했고 진실은 다시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반응은 무섭도록 빠르고도 잔혹했다. 진우의 기자회견 이후 포털 사이트에는 자식에게 포건한 아버지, 노인 학대, 피해자는 아들이었다 같은 제목들이 줄지어 올라왔다. 누구도 진실을 확인하려 들지 않았다. 단지 더 자극적인 이야기, 더 극적인 서사가 클릭을 이끌었다. 한성우 씨는 다시 고립되었다. 이미 잃었던 가족과의 관계는 물론 이번에는 사회 전체가 그를 낙인 찍는 듯한 분위기로 변했다. 동네에서도 시선이 달라졌고 약국에서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생겼다. 아파트 관리소에서도 요즘 기사 많이 봤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에 담긴 냉소를 견뎌야 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언론 플레이는 명예훼손입니다. 증거 없는 진술에 의해 의뢰인의 인격이 훼손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성우 씨의 과거를 밝히는 자료들을 정리해 언론사에 배포했다.
퇴직 전 35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하며 단 한 번의 징계도 없이 은퇴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매우 원만했다는 증언들, 수십 년간 이어온 독거노인 봉사 기록, 그리고 한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한 후원 활동까지. 이런 인물이 정말 자식에게 학대를 가할 만큼의 사람이었을까요? 라는 반론성 칼럼도 일부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여론은 다시금 양분되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한 동영상이었다. 그것은 한성우 씨의 이웃이 우연히 찍은 것으로 몇 달 전 진우가 아버지에게 고성을 지르며 서류 봉투를 집어 던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 속 진우는 이런 것도 못 알아보시냐고요.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사인이나 하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뒤 댓글창은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이게 학대야. 아버지한테 저렇게 말한다고. 그동안 거짓말한 거네. 진우는 대응하지 못했다. 더 이상 언론을 통해 반격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영상은 명백한 증거였고 법정에 제출되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를 명령했고 영상과 함께 여러 자료를 검토한 끝에 다음 공판에서 말했다. 부양 의무의 유무와 별개로 원고 측의 태도와 행동은 사회 통념상 도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 측의 방어권, 보장 및 정황 증거들을 신중히 검토할 것입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무거운 정적 속에서도 확연히 바뀐 분위기를 품고 있었다. 한성우 씨는 그날 집에 돌아오며 오래 묵은 노트를 꺼냈다. 거기에는 진우와 함께 찍은 사진, 손으로 적어둔 가족 생일, 그리고 손주가 유치원에서 그려준 그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는 그림을 천천히 펼쳐놓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아버지다. 법정은 조용해졌지만 진우는 조용하지 않았다. 영상 공개 이후 더는 언론 플레이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한 그는 법정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진우 측은 새롭게 정신적 부적격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즉, 아버지 한성우 씨는 이미 재산을 증여할 시점에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역공한 것이다. 이 새로운 주장은 한성우 씨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겼다. 단순히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사회적으로 오해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의 판단력마저 의심받게 된 것이다. 진우의 변호인은 한성우 씨가 병원에서 받았던 신경정신과 상담 기록 일부를 공개하며 우울감과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를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태에서 증여를 결정했다는 것은 비정상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피고는 오히려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진우 측은 그렇게 말하며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려 했다. 그러나 한성우 씨의 변호인 역시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실제로 그 시기 한성우 씨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일상적인 의사소통과 금융활동, 공공기관과의 문서 업무 등을 일일이 정리해 제출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 역시 일상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경미한 증상이며 해당 의사 역시 판단 능력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의견서를 써주었다. 결정적으로 한성우 씨가 그 시기에 손수 쓴 편지가 증거로 채택되었다. 아들에게 증여한 후의 심경과 기대와 실망이 담긴 그 편지는 감정기관에 의해 그의 정서적 일관성과 인지 능력의 증거로 인정받았다.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아들에게 모든 걸 주는 것이 맞다고 믿었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었다. 다만 그것이 짐이 되었을 줄은 몰랐다. 법정에서 이 문장을 읽어내려간 변호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이게 판단력이 없는 사람의 글로 보이십니까? 그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몇몇 관람객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사연을 듣고 마음이 흔들린 것은 분명했다. 재판부는 다시 한번 심리를 연장하며 최종 결론을 다음 공판으로 미루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는 분명히 바뀌어 있었다. 진우의 전략은 더 이상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끝까지 아버지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역풍을 맞고 있었다. 한성우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조용히 법원 계단을 내려왔다. 기자들은 여전히 그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지만 그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내가 아버지로서 해준 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그 아이를 버린 적 없습니다. 그 말은 어느 뉴스의 자막으로 남았다. 그리고 영상은 수백만 뷰를 기록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이런 부모를 어떻게 진짜 눈물 난다. 나도 아버지께 못한 게 너무 많다. 사람들의 공감은 비로소 한성우 씨를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우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공판까지 그는 또 무엇을 준비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한성우 씨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 재산도 명예도 모두 잃었지만 그 말 한마디만은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마침내 마지막 공판일이 밝았다. 한성우 씨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것은 낡은 사진 한 장. 어린 시절 진우가 생일날 케이크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끝을 내야지. 재판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언론은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태도로 방청석을 채웠고 몇몇 시민들은 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를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재판부가 입장하자 정적이 흘렀고 마지막 변론이 시작되었다. 진우 측은 여전히 부적격 상태에서의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과정이 왜곡된 것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랑했기에 강하게 말했고 지키고 싶었기에 서류를 정리한 것이라는 궤변에 가까운 진술이 이어졌다. 하지만 한성우 씨 측 변호인은 결정적인 반격 자료를 제출했다. 그것은 진우가 재산을 상속받은 직후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명품 쇼핑 내역이 담긴 카드 사용 기록이었다. 게다가 그가 아버지를 강제로 이전 거주지에서 내보내기 위해 공사 소음을 이용하고 이웃에게 치매를 앓고 있으니 신고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던 정황도 드러났다. 그것이 보호입니까? 아니면 퇴거의 시나리오입니까? 그 질문에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고 진우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날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본 재판부는 피고 한성우의 정신적 능력은 계약 당시 충분했으며 증언은 자발적이었고 진심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은 유효하며 원고 측의 요구는 기각합니다. 아울러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합니다. 그 순간 법정 곳곳에서 조용한 탄성이 흘러나왔다. 일부 방청객은 눈물을 훔쳤고 한성우 씨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였다. 하지만 그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삶 전체에 대한 무언의 감정, 그 모든 세월과 상처, 그리고 마침내 지켜낸 이름에 대한 마지막 존경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길,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지만 이번에는 그를 향한 플래시가 달랐다. 누군가는 진짜 아버지십니다라고 외쳤고 어떤 이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을 꼭 쥔 채 한성우 씨는 웃었다. 그리고 한마디 남겼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말은 뉴스 헤드라인이 되었고 영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반성,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진우였다. 죄송합니다. 아직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겠지만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짧은 문장에 한성우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그는 그토록 바랐던 그 한마디를 들은 셈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이름은 지켜졌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가 끝나야 할 자리였다. 판결 이후 한성우 씨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일상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그것과 같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같은 약국에 다녔으며, 같은 공원을 걸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졌다. 한때는 고개를 돌리던 이웃들이 이제는 인사를 건넸고, 약국의 약사도 진심 어린 말투로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름조차 몰랐던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사 잘 봤습니다. 저희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는 점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 바뀐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진심을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있었다. 망설이며 받은 그 전화의 주인공은 진우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 혹시 주말에 시간 되세요? 그 만남은 서울 외곽의 작은 식당에서 이루어졌다. 진우는 살이 많이 빠졌고 눈 밑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를 마주한 그는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놓쳤고 뭘 잘못했는지를.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한성우 씨는 말없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기다렸단다. 그 한마디에 진우는 눈시울을 고 식당 안은 잠시 침묵 속에 잠겼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의 침묵이 아니었다. 부서진 시간을 다시 쌓아가는데 필요한 조용한 여백이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천천히 왕래를 시작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2주에 한 번. 어느 날엔 손주가 같이 왔고, 또 어느 날엔 진우가 직접 장을 봐서 아버지 집에서 식사를 준비했다. 상처는 흔적을 남겼지만 그 흔적은 이제 증오의 흉터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해 나간 기록이 되었다. 한성우 씨는 가끔 손주에게 말했다. 너희 아빠는 어릴 때 정말 다정한 아이였단다. 지금도 그렇지 않니? 그리고 그 말에 진우는 멀리서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웃음 속에는 후회도, 반성도, 그리고 감사도 담겨 있었다. 어느 봄날 한성우 씨는 자그마한 정원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일기를 썼다. 그는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었다. 사랑은 돌고 돈다. 내가 준 것도, 내가 받은 것도 결국은 같은 것이었다. 나를 지킨 건 정의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다. 한성우 씨와 진우의 관계도 그 사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져 있었다. 손주가 유치원에서 그린 가족 그림 속에 할아버지가 포함되었고, 진우는 종종 출근 전에 아버지 집에 들러 아침 인사를 나눴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한성우 씨가 재판을 이긴 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접하고
감동을 받았으며 이제는 그에게 강연을 요청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주제는 가족, 용서, 그리고 노년의 삶.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는 곧 수락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누군가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상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강연 당일 복지센터 강당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로서 한 아이를 키웠고 또 한 번은 아들의 부모가 되기 위해 다시 한 발 내디뎠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어떤 상처를 고 어떤 오해와 모욕을 견뎌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 나갔는지를 들은 사람들 중엔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그날 강연 이후 그는 초대받은 여러 행사에서 같은 이야기를 다시 꺼냈고 전국의 여러 시니어 모임에서 그를 강연자로 초청했다. 처음엔 단순한 이야기였던 것이 어느덧 하나의 사람의 기록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진우는 아버지를 조용히 불렀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는 작은 행사장을 빌려 한성우 씨의 칠순 잔치를 조촐하게 열었다. 거기엔 손주도 동네 사람들도 심지어 예전 재판에서 한성우 씨를 도왔던 약사와 경비원도 초대되어 있었다. 식이 시작되자 진우는 단상에 올라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한성우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껴안았다.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고 그 박수 소리는 작지만 깊게 울려 퍼졌다. 그 장면은 영상으로 남아 온라인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게 진짜 가족이다. 결국 사랑이 이긴 거다. 그리고 한성우 씨는 다시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떤 상처든 어떤 고통이든 사람이 사람을 다시 안을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기적이다. 나는 그 기적을 살았다. 그 이후로도 삶은 계속되었다. 특별한 일이 없을 때도 특별한 날이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한성우 씨는 여전히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작은 화분을 정성스레 돌보고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천천히 읽었다.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이제는 다시 혼자라도 두렵지 않았다. 혼자였던 그 시간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진우는 더는 사과하는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삶 속으로 돌아왔고 필요할 때 조용히 옆에 있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과거를 탓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건 앞으로였다. 어느 날 한성우 씨는 예전의 재판 기록을 정리해 책으로 내자는 출판사의 제안을 받았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다. 책의 제목은 간단했다. 나는 아버지였다. 이 책은 단지 그의 이야기를 넘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오해와 화해, 그리고 관계의 본질을 담고자 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많은 독자에게 회자되었고,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한 방송국에서는 그를 초청해 인터뷰를 요청했고, 방송 말미에 앵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상처를 겪을 가치가 있었던 걸까요? 그는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그 상처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 그 모든 건 가치가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방송 이후 가족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시청자들의 사연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새로운 상처를 경계하면서도 새로운 사랑을 환영하며. 진우도 마찬가지였다. 더는 완벽한 아들이 되려 하지 않았고 대신 진짜 아들로 살기로 했다. 아이에게는 이렇게 가르쳤다. 잘못했을 땐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진심이라면 늦어도 괜찮아. 한성우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과거의 그에게도 필요한 말이었고, 이제는 미래의 누군가에게도 닿을 말이었다. 봄날 다시 꽃이 피고 다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 그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이 삶은 단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껴안는 것. 나는 그걸 배웠고 가르치고 있다. 그해 겨울,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한성우 씨는 작은 공방을 찾았다. 오랫동안 손에서 놓았던 나무 조각을 다시 잡기 위해서였다. 젊은 시절 짬짬이 즐기던 취미였지만 한동안 삶에 치여 잊고 살았다. 이제 그는 다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무언가 남길 수 있는 걸. 공방 주인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제 시작해 보셔도 늦지 않아요. 마음이 담기면 그게 작품이죠. 그는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과거의 시간들을 되짚었다. 처음엔 거칠었던 손놀림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졌고 서툰 조각 하나에도 마음이 담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첫 번째 작품은 두 사람의 의자였다. 마주보는 두 개의 나무 의자. 그리고 그 등받이에는 각각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진우는 그 작품을 보고 말없이 웃었고 손주와 함께 의자에 앉아 셀카를 찍었다. 그 사진은 한성우 씨의 거실 한쪽 벽에 액자로 걸렸다. 사진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로를 마주한 날, 다시 가족이 되었다. 시간은 더 흘렀고 손주는 초등학생이 되었으며 한성우 씨는 이따금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운동회에서 손주가 달리기를 하던 날, 진우는 아버지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손주 앨범 만들어 드릴까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난 추억을 계속 새겨둘게. 진우는 더는 과거의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와 보낸 시간들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믿고 기다리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작은 실수에 화내기보다 그 실수를 껴안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느 날 손주는 학교 과제로 가족을 주제로 글을 써야 했다. 조용히 앉아 글을 쓰던 아이는 식탁에 종이를 올려두었다. 제목은 나의 가족. 그리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다. 우리 가족은 예전엔 서로 멀었지만 지금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한성우 씨는 그 글을 읽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다시 일기를 썼다. 아주 짧은 문장이었다. 사랑은 결국 돌아온다. 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때로는 멀어졌던 가족이 다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마음이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이해였고 그보다 더 따뜻한 것은 용서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 진심으로 다가가는 한 걸음은 생각보다 더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 이야기 속 한성우 씨처럼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마음을 닫고 지낸 가족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작은 용기를 내어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이란 그저 피를 나눈 존재를 넘어 서로를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또 누군가에겐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움직이게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